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자, 1장 서론입니다. 1장 서론인데, 자, 국제경제학. 교재는 국제경제학이죠. 여기는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국제무역론이 뭔가, 그리고 무역론에서 다루는 주제를 이제 주로 보겠는데,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무역론은 국가가 재화와 용역의 무역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돈의 흐름 및 투자는 이거는 이제 금융론 파트죠. 금융론 파트고, 이 재화와 용역의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간에 상호작용하는지,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나라하고 어떤 물건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국제무역론입니다. 뭐 아주 오래된 주제지만 국가들이 국제경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계화, 소위 국제화가 되면서 국제경제, 국제무역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즉 현재 국가들은 이전보다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뭐 거의 국정의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희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국정이 아주 뚜렷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거의 섬나라의 개념이죠. 물론 이제 반도라서 그 대륙에 붙어 있지만 북쪽에 북한하고의 경계가 완전히 그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냥 완전 그 막힌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섬나라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국경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혹시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데를 가보면 국정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잠시 또 국경이 부활은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경 자체가 없죠. 뭐 물론 이제 땅에 국경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고 물건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유럽 국가들끼리는 뭐 국경이 없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게 세계적으로 무역이 훨씬 더 중요해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현상이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실제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건 당연하고 무역의 액수, 양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GDP에서의 비중마저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GDP라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늘어나니까 따라가지고 무역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비중까지도 늘어났다라는 것이 무역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예를 보면 5%에서 GDP 비중이 5%에서 거의 한 15% 정도까지 늘어났다. 12, 3%까지.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량에서 옛날에는 뭐 20개 중에 하나 정도, 5% 정도를 뭐 수출했는데 지금은 10개 중에 하나 이상을 수출하더라. 10% 이상을 수출하더라. 라는 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예고, 미국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더 심한 거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역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크고 그 내에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무역의 비중이 낮은 나라인데 미국 비해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 독일, 한국을 보면 GDP에서 무역 비중이라는 것이 뭐 30%, 40%, 우리나라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뭐 벨기에는 좀 예외적이지만 거의 90% 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쓸 물건이 아니라 수출할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쓸 걸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다. 그만큼 무역이 국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럼 무역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무역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들이 왜 국가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무역을 많이 하느냐? 무역을 하니까 좋으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더라. 즉 그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무역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무역 이론, 무역 실무는 사양 산업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역의 의미가 확 줄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었는데, 무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하고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래서 산업별로, 업종별로, 상품별로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싸게 만드는 나라를 찾아 가지고 비싸게 남는 나라에 파는, 그것이 무역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문가가 필요 없고 개인들이 다 하더란 거죠. 소위 인터넷 쇼핑, 해외 직구,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 무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역할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뭐잖아 가지고 무역 전문가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이 찾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싼 데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 가지고 직구를 통해 가지고 구입해 버리니까 이제는 무역업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역의 역할이 줄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무역의 양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역업자가 양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을 안 한 것조차도 개인들이 다 사들이니까요. 많은 것을 사들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무역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직구를 하느냐 따져보면 무역 이론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왜 직구하느냐? 국내 사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없는 물건은 할 수 없죠. 국내에 없으면 그거는 외국에 사는 거고. 동일하게 국내도 있는데 내가 가게에서 안 사고 직구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국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디 전자제품 가게 가면 다 전자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전자제품을 가게 가서 안 사죠. 인터넷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가게보다 인터넷이 싸니까요. 인터넷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제일 낮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싸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겁니다. 국가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다는 것은 거의 항상 상호 이익을 창출한다. 이익이 창출한다.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3대 거짓말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의 따름입니다. 분명히 이익을 보니까 무역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익을 볼 거라고 수입을 했는데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익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사는 사람과, 자, 지금부터 무역이 왜 이익이 발생하는지,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무역의 이익이 돼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발적인 거래를 할 때 둘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다. 복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무역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역이 왜 많이 늘어나느냐? 둘 다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는 것은 돈을 통한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없는 물건을 무역을 통해서 쓸 수 없는 물건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오렌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기후가 오렌지가 날 수 없는 나라죠. 물론 노르웨이도 그 재배 가능한 그 과일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아주 거의 없죠. 노르웨이는 굉장히 북반구 추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과일 재배는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그 빙하 지역이 아직까지도 그 기후 빙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안 좋습니다. 땅이 안 좋아가지고 농업에 적절하지 않죠. 노르웨이 주 산업은 그 어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그 다음에 연어, 그것을 이제 어업이 노르웨이 가장 주 산업이죠. 그 외에 이제 노르웨이는 그 조선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해운 해설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 대해 가지고 세계 최강자의 나라입니다. 바이킹을 구해줘. 바이킹을 구해드리고, 그러나 열대 과일은 절대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기후가 안 맞으니까요. 뭐 과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대과일이 제일 달고 당도가 높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생산하기 어려운 오렌지를 수입을 통해 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복지화 개선됐어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역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걸 살 돈은 연어를 팔아가지고 아니면 뭐 대구를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어떻게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나라보다 효율의 개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싸게라는 이야기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자, 국가 간의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나라로 그 같이 환산하면 되는 거죠. 달러 단위로 물건 하는 게 얼마냐? 더 싸게 만드는 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나라한테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같이 해외 직구가 있다 그러면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직구를 통해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버리는 거죠. 그게 무역이 이익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진 나라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가장 생산적인 것을 생산하고 그 생산품을 그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재화와 용역과 교환한다. 그러니까 가장 생산적인,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싸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장 싸게 만들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에서 싸게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니까 무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생산을 전문화하는 반면 많은 재화와 용역을 무역을 통해 소비한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자 이제 어떤 것이 싸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겁니다. 뭐 우리가 원론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뭐 첫 번째는 리카르도 비교우린에 따르면 인건비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면 노동비용이 싸면 나라별로 인건비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노동을 많이 쓰는 상품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싸게 만들 수 있다. 거죠. 아니면 인건비 외에 다른 재료가 있다. 다른 뭐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재료가 싸게 만들어진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되고 다른 거 비싸게 만드는 물건은 딴 나라에서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무역이 양국에 모두 다 더 유리하게 되는 그것이 또 무역의 이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무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된다. 지금 막 설명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풍부한 자원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노동이 싼 나라는 그러니까 풍부라는 것은 개념은 절대적인 양에 대한 풍부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풍부입니다.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우위가 아니고 비교 우위라는 것은 상대적인 풍부인 거죠.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적은 나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많냐,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많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풍부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 이게 더 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출하고 희소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양국에 다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전문화할수록 그들은 더 큰 규모의 생산으로 인해 더 효율적이다. 자, 전문화의 장점은 또 나오는 또 하나의 차원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규모를 키울수록 물론 이제 적정 규모 이하에서는 규모를 키울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시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 총 비용은 이런 U자 형태죠. 그 이야기는 이 제일 바닥 가기 전까지는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 내에서는 결국 규모를 늘릴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떨어집니다. 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화할수록 더 큰 규모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비싸게 만드는 것은 사올 수 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무역이 발생하는 무역의 이익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5번째. 국가들은 또한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과 교환하고 국제적 이민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과 교환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인데,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입니다. 자본에 대한 투자, 해외 투자, 직접 투자인 건데, 자, 자본이 있다 그러면 다 왜 그 나라에 투자 안 하고 딴 나라에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뭐 이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투자하는 것이 더 자본이 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대신에 현대 자원을 미래 자원과 교환하는 겁니다. 미래 대신 그 자원을, 그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미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수는 있다. 왜 다른 나라에 하느냐? 쉽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돈 빌려가는 사람이 이자를 더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자율 차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자본이 흐릅니다. 그런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원을 미래 자원과 교환한다. 국제적 차익과 대여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가 대표적으로 자본과 노동이죠. 노동마저도 이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마지막 이동 가능 요소입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물론 이제 자본의 이동도 이렇게 원활하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본 이동이 거의 완전 자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노동이란 요소는 자유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노동도 굉장히 많이 이동이 됩니다. 즉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가서 직장을 잡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 직장을 잡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 외국 근로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만 명. 불법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다. 왜냐? 이것도 뭔가 하면 서로 사실은 무역입니다. 국제적인 이민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일하는 것이, 딴 나라 올라가려면 비행기 값도 들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쪽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부족한, 그리고 국내 근로자를 쓴다 그러면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국 근로자를 들으니까 뭐 좀 덜 비싸게 들 수 있고, 그 다음 없는 근로자를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일했다 그러면 이만큼 월급을 못 받는 거죠.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또 와서 일하는 겁니다. 양국에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노동 이동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동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제한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심사를 해가지고 허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럽은 거의 지금 EU는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해가지고 EU 국가 내 노동 이동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자유 상태지만 이제 EU 간에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노동 이동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물론 이제 거기서 유럽 내에서 영국이 그 EU에서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럽 대륙과 영국 간에서 노동 이동은 이제부터는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역이 지금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역의 양이 커졌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설명했던 무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꽤 있다라는 거죠. 무역이 많아지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더라. 무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전체로서 이익이 되지만 이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늘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국내 특정 집단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무역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주가 되느냐? 국제무역은 소위 수익 경쟁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소유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자, 무역의 허용을 통해 가지고 수입품이 들어오는 산업에서는 당연히 기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GDP 중에서 거의 절반을 수출하는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 WTO 체제에 가입을 할 때,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가입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대 시위가 있었죠. 즉 반대는 누가 반대했느냐?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인데 무역에 대한 개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제일 많이 반대하는 부분이 누구냐? 이 수익 경쟁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익 경쟁 산업은 농업이죠. 농업.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들면서 WTO 체제 들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을 해야 됐습니다.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뭐 엄청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고 오랫동안 시위를 했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제 뭐 가입은 됐는데 상당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익 경쟁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 농업품이 들어오면 뭐 대부분 우리나라 농업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 다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죠. 뭐 품질이 더 좋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품질이 더 좋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농산품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뭔가 우리나라 생산품보다 가격이 다 훨씬 더 쌉니다. 즉 무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 수익 경쟁 산업에서는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타협점은 실제적으로 쌀 부분만은 끝까지 우리가 방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무역에 대한 협상에서 제일 큰 부분은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 농업 부분입니다. 다들 농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나라 농업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그 가지고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협이 최종적으로 쌀 부분만은 우리가 맞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허용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기존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이제 뭐 무역이란 것이 모두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부한테는 피해를 본다. 그렇죠? 그러므로 무역은 한 국가 내에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된 사람은 이익을 보고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입품이 들어옴으로써 농업을 접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아니면 농업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품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공장이 안 된다. 우리나라 물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물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봉제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옷이 싸게 들었다. 뭐 유니클로 물건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봉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한국가 내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으로 피해보는 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익은 됩니다. 이익은 되는데 그게 국민 모두한테 이익이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한테 이익의 일부를 회수를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한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잘 해결이 되어야지 무역이 진정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역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역 유형은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파는가를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교 우위론을 배웠지만 사실은 비교 우위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 차원에서의 무역이 발생하죠. 기후와 자원 차원에서.
왜 브라질이 커피를 수출하고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는가? 브라질은 커피 재배에서 가장 적절한 기후인 거죠. 기후와 그 다음에 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는 고위도에서 높은 지형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고 고도가 낮으면 또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기후가 딱 맞고 사우디는 원유가 부존 자원이 많으니까 수출하는 겁니다. 자, 무역 유형 첫 번째, 그 나라에서 나오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기후나 자연에 따라서 뭐 결정되는 부분, 이것도 하나의 무역 원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재미가 없죠.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그거는 딴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딴 나라보다 그 나라에서 잘 생산되니까. 그 나라에서 있으니까 무역이 된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무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나라 다 생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양국 다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인데 왜 한쪽은 이거고 한쪽은 저거냐라는 거죠. 자동차하고 비행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본도 자동차와 비행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도 자동차와 비행기를 둘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무역을 보면 일본은 주로 자동차를 미국에다 많이 수출하고, 물론 미국도 국내에서 만들지만 많은 일본차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행기를 다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왜 주로 일본은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은 비행기를 만드느냐. 자, 이런 데 대한 설명이죠.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 이런 유형. 기후자원 유형, 아니면 이런 유형.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것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왜 이래 되느냐? 노동 생산성, 자본, 노동, 토지의 상대적 공급과 그들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무역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물론 기후 자원 외에 기술 부분도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차이 때문에 한 나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 기술이 없다. 그러면 기술이 나라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기술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쓰겠지만 잘 막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술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그게 하나의 큰 그 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기술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겠죠.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주로 설명되는 무역의 유형은 이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부존 자원입니다. 부존 자원이 유무가 아니라 부존 자원의 유무, 유무는 이거죠. 사우디 이야기고 부존 자원의 비율입니다. 양국에 다 있는 부존 자원인데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소위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무역의 유형입니다. 자, 무역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 정책 위반자들은 다음을 통해서 무역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정부 정책이죠. 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붙었죠. 붙으면서 무역 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서부 활극 같은 무역 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다 들어봤죠? 당장 쓰는 게 관세입니다.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진짜 완전히 거의 뭐 진짜 거의 폭력적인 정책을 썼죠. 저 나라 제품이 되어가지고 당장 50% 관세.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쓴 나라는 없었는데 너무나 황당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힘이 있으니까 또 그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감히 그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관세. 그 다음 수입 할당제. 더 나아가지고는 저 나라 어떤 물건은 수입 금지에 딱 붙었습니다. 수입 할당제. 딱 물건 얼마만큼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수출 할당값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보고, 어느 나라 보고 우리나라 물건 뭐 얼마 사가. 안 사가면 더 혼낸다. 라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거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런 정책, 관세, 수입 할당제, 아니면 수출 보조금 이런 유의 경제 정책, 무역 정책들이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세금을 더 높여가지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높여가지고 물건을 비싸게 만들므로써 수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입량을 줄이는 관계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수입량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수입 할당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수출에 대해 가지고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한테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부 정책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일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약속은 WTO 체제에 따른 세계적인 약속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말자라는 것이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세계적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이런 정책이 알게 모르게 최근에는 대놓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치사한 정책들이 이겁니다. 혹은 시장에서 외국 제품은 배제되지만 국산품을 허용하는 기차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규격 규제 아니면 뭐 보건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겁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한 환경, 기술 규제. 그런데 사실은 그건 명분이고 무역 규제 차원에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 이 전기 제품을 이 벽에다 꽂는 코드 구멍을 보면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나라마다 달라졌느냐. 그리고 전압도 보면 나라마다 많이 틀립니다. 왜 그래 됐느냐. 다 무역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뭔가 하면 자기 물건은 국내에서 만들고 외국 물건은 수입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다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일본이 사실은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했죠. 일본이 국내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뭐 전자제품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세계로 수출하는데 일본으로의 전자제품 수입을 막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자도 그렇고 기술 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아니면 뭐 위생 규정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착용되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타 규제, 소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치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하지 말자라는 것은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이 정책들의 비용과 혜택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비용과 혜택은 뭐냐? 사실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용 쉽게 이야기하면 무역을 막는 비용이죠. 비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역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무역의 이익, 앞에서 봤죠. 그 이익을 없앤다는 것이 비용입니다. 정책 자체의 행정 비용은 조금 있지만 그건 사실은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니고 주던 주 비용은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비용인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혜택은 누가 일부 받겠죠. 그 혜택은 어디냐? 물론 수입품이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볼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라는 것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어디냐? 만약 정부가 무역을 제한하면 외국 정부가 같이 반응한다면 그 비용은 뭐냐? 수입품을 막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을 막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걸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 무역에 대해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결국은 양국 다 무역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론의 비용은 그 비용이라는 것은 무역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거죠. 실제 인류가 그런 걸 한번 겪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블록주의가 팽배하면서 소위 미국은 자력갱생, 유럽 쪽에서 영국은 영연방을 중심으로 자국벌레, 그 프랑스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국벌레, 그걸 해가지고 서로 상대하고의 무역을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후발 국가들이 소위 후발 산업국이라는 것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서의 뭐랄까 시장 정탈전, 원료 정탈전으로 2차 대전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2차 대전의 하나의 그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그게 이제 그 이야기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세계 질서의 문제에서 세계 인류가의 참상이 되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적으로의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후회고 또 하나의 우리 반성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그렇진 하지 말자. 다시는 끼리끼리 해가지고 서로 뭔가 하면 같이 공멸하는 즉 이거죠.
무역을 제한하고 그러면 상대국도 같이 다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무역이 없어지고 서로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둘 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무역이 있음으로써 생겼던 이익들이 다 없어지면서 양쪽이 다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공황이 29년에 발생했던 세계공황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공황이 아니라 대공황이란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뭔가 하면 그 때문에 뭐 세계대전까지도 발생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무역정책, 무역 제한의 비용은 엄청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질서는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것이 경제 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최근 몇 년 내에 그런 경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엎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무역 정책은 국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이해 집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선택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무역을 하면 국민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일부는 이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부 피해보는 사람들의 파워가 세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서의 무역은 막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주로 미국이 주로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무역 제한을 요구하는 주 산업은 어디냐 그러면 철강과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반덤핑 관세를 가장 많이 제기했고 그 다음에 무역 과정에 무역 협상에서 가장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산업 중에서 그 산업에서의 근로자들의 힘들이 제일 셌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노조의 파워들이 미국은 노조가 약한 나라입니다. 노조가 약한데 그래도 유일하게 노조가 힘을 쓰는 거는 자동차 노조하고 그 다음에 트럭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럭이야 뭐 그 수출 사람이 아니니까 수입 사람은 아니니까 트럭 노조하고 그 두 노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의 힘이 센 거죠. 그리고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철강과 자동차는 같이 갑니다. 철강을 만들어가 철강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위 미국에서 러스트밸리라고 해가지고 5대5 근처에 있는 지역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러스트밸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비교율을 잃어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은 거의 다 많이 그쪽에서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위 대통령 나온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음이 아니라 표를 사는 거죠. 표를 사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겁니다. 모든 수입품 다 그러지 왜 하필 자동차하고 철강만 그러냐 라면 그 이해 집단이 굉장히 표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무역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무역정책을 낮추는 조건으로 관세를 채택하고 관세를 낮추도록 협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역협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관세 협상입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은 첫 번째는 관세 장벽이죠. 그래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다 끝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세는 이제 WTO 체제가 가면서 그 관세는 다들 최소 순으로 낮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입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죠. 무역의 유형, 그 다음에 무역의 유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뭐 비교 우위론, 그 다음에 자원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되는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무역 정책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역 정책의 내용, 관세라든지 할당제라든지 뭐 등등 비관세 장벽들 무역 정책, 그 다음에 그 무역 정책의 정치적인 논리까지도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학기 내내 배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자, 1장에서 요 뒤에 부분은 국제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장.
자, 다음으로 2장. 2장은 이제, 2장도 거의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인데, 인트로덕션 플러스, 아주 인투이티브한 무역 이론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세계무역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지 못한 이론입니다. 자, 먼저 그걸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케이스를 들어봅시다. 어떤 나라하고 주로 무역하던가? 나라 이름을 쭉 적어보니까 하나의 인투이션이 떠오릅니다. 어떤 나라냐?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중력 무역입니다. 그래비티 티오리. 이 장에서 중력 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와 무역에 대한 영향, 무역에 영향을 주는 거리, 국경 및 기타 요인. 이걸 보고 아마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무역의 유형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과거하고 현재를 보고, 무역 구성의 변화, 어떤 물건들을 무역하고 있느냐, 옛날과 현재. 그 다음에 상품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까지도 지금 무역하고 있는 그런 현황, 이것까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왜 무역을 하느냐, 무역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현황을 봅시다. 자, 먼저 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 팔립니다. 무역이 되고 있다. 미국은 GDP 한 15%, 우리나라는 GDP의 거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가 무역이 된다. 즉 생산품이 국내에서 판매 안 되고 30% 정도는 외국에다 판매되더라. 미국의 예를 보면 2012년 미국의 5대 무역 상대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이더라. 왜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을 많이 하느냐? 나라 이름을 언뜻 보니까, 보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큰 나라,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 즉 무역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비교 이론, 노동 비용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큰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이것이 무역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다. 즉 미국의 15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 무역국의 69%를 차지하더라. 세계 나라 수는 200개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소수가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그러면 소수가 뭐냐? 소수 큰 나라라는 얘기죠. 15대라 그러면 200개 중에 15개라 그러면 n분의 1 한다 그러면 이거는 7% 8%밖에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5개 나라가 69% 70% 정도를 차지하더라. 쭉 보니까 캐나다, 순서대로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그러면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우디나 이런 건 있죠. 이건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건 빼고 나서 그 특징은 소위 경제 대국이다.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한다. 자, 무역 양으로 봐가 나라별 요인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대국들과 무역을 많이 한다. 자, 미국은 그러니까 이 아까 반 5개 중에서 유럽 3개국은 유럽 3개 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빼고 나가지고 유럽 3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죠. 유럽의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중에서 유럽의 나라가 뭔가 한 20, 30개가 되는데 왜 독일, 영국, 프랑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나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왜 미국은 다른 유럽 나라보다 그 유럽 국가들과 더 많이 무역을 하느냐? 유럽에서 이 나라들은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인 GDP가 가장 많다. 큰 나라다라는 것에, 큰 것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GDP를 보는 겁니다. 땅 면적이 아니라, 인구수가 아니라 GDP를 보는 거죠. 팔 물건이 많은 거죠. 팔 물건이 많으면 많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나라, 경제적인 덩치가 큰 나라, GDP가 큰 나라하고 무역이 많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죠.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각 유럽국의 비중은 유럽 GDP의 비중과 거의 같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무역 비율하고 EU 중에 EU GDP에서의 비율, EU 전체 GDP, 그러니까 각 나라 GDP를 구한 뒤에 그 EU 국가들 다 합치면 되죠. 그 중에서 각 나라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즉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독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되죠. GDP로 유럽에서의 순서가 이렇게 쫙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되고 그래서 이게 EU 그러니까 독일이 EU 전체의 20% 5분의 1이 넘죠. 그래서 독일이 EU에서는 가장 경제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영국이 한 15%, 영국, 프랑스가 한 15% 정도, 이탈리아가 한 12, 3%, 스페인은 땅은 굉장히 훨씬 넓습니다. 거의 제일 넓은 편이지만 한 8% 정도. 그죠? 거의 나머지 나라다. 자, 큰 나라일수록 미국과 EU 무역 비율을 보면 이 나라하고 무역 비율을 보면 미국과 EU의 무역 중에서 각 나라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 크다. 전체 EU하고 무역 비율 중에서 독일하고의 비율이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영국은 뭐 한 17, 8%. 즉, 이 선상이라는 것이 딱 GDP 비율하고 무역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슷하게 같더라. 라는 것은 덩치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한다. 아이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덩치하고 무역하고 같은 비율로 간다. 라고 했죠. 자, 경제 규모는 수입량과 수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 덩치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더라. GDP를 큰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더라. 왜 그러냐? 더 큰 경제는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팔 물건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많을 것이다. 뭐 충분히 다 이해되는 상식이죠. 더 큰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하고 무역이 많다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다 많다는 이야기죠. 덩치 큰 나라는 우리나라에 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도 많이 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 서로 무역이 많아진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 국가가 더 클수록 모든 국가 간의 무역은 더 커진다. 자, 이게 첫 번째 요인. 그래서 중력 모형은 우리가 중력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인투이티브하게 쓰면 이런 모형을 될 수 있죠. 각 나라의 무역량,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의 무역량,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무역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어떤 상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GDP, 중국의 GDP,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국의 거래를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두 나라가 서로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서로 교역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양국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같은 비율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덩치가 클수록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반대로 중국도 덩치가 커질수록 우리나라부터 수입이 많아질 겁니다. 서로 수입 수출 교역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게 덩치가 무역의 양을 결정한다라는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력의 또 하나 요인은 거리입니다. 거리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리는 반대 작용한다. 거리가 멀수록 무역이 줄어드는 거죠. 거리가 짧을수록 무역은 늘어나는 겁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쉽게 소위 무역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DIJ, 거리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 두 개가 무역을 좌우한다. 덩치하고 거리.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요인들인데 그 두 요인이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이 바로 중력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력이라 그러면 이거는 천체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전체 물리학적 용어죠.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지금은 이제 그 지에서 없앴습니다. 9개 행성에서 이제 8개 줄었지만 어쨌든 이런 게 뭔가 하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돌고 있는 겁니다. 중력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클수록 힘이 더 커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과 8개 행성 간에 서로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당기지가 않고
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서로 중력에 서로 맞은 거죠. 근데 그 중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덩치에서 발생하고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 다음에 힘 자체가 가까울수록 그 힘이 또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게 전체 물리학에서 나온 중력이고 그것은 무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더라. 덩치가 큰 날수록 교역량이 많아지고 가까울수록 교역량이 많아진다. 자, 혹은 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한 식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 영국에서 쓰는 식은 이것보다는 요 식을 씁니다. 이 식이 이제 계량 경제학적인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쓰는 식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여기다가 A에다가 곱하기 Y 이 YJDIGS는 요 정의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알파를 붙여 성수 A, B, C를 붙이는 이유는 각각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 추정할 때는 여기다 양변에 록을 취해버립니다. 록을 취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에서 배울 때 추정하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상수 더하기 A 곱하기 뭐 소문자 Y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B 곱하기 소문자 Y 그 다음에 빼기 C 곱하기 소문자 D 이런 식으로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선형 형식, 더하기 형식이 나오게 되고 그 A, B, C는 각각의 소위 개수, 영향력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덩치에 따라 가지고 이 무역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덩치가 1% 늘어나면 무역량이 몇 프로 늘어나느냐.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건 그런 수학적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봐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관계라는 것이 양쪽에 어떤 양의 관계, 음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덩치가 클수록 무역량이 늘어나고 그거는 양국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수록 무역량은 줄어든다. 라는 것이 기본 중력 모형의 의미다. 자, 그러나 물론 이제 중력 모형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한 가지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외 경우를 봅시다. 중력 모형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무역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잘 들어맞더라. 일단 미국에서 뭔가 한 5개 국가를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구나, 설명이 되구나. 그렇지만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 겁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및 아일랜드는 중력 무역이 예측하는 것보다 미국과 훨씬 더 많이 무역을 하더라.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아일랜드. 그러니까 중력 무역 추정치에 비해 가지고 거기 비해 가지고 무역량이 더 많은 나라 찾아보니까 이 세 나라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치, 그 다음 거리는 유럽이니까 다 비슷하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하고는 결국은 그 나라 덩치, GDP하고 봐가지고 GDP보다 더 무역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니까 이런 세 나라더라고요. 그럼 왜 이 세 나라는 그러냐? 여기 세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따져보니까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입지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끼고 있지만 그거는 덩치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항구를 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항구는 세계적인 항구죠. 둘 다 바다를 끼고 있고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아주 고가 비싼 것은 비행기를 키우지만 대부분의 무역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무역량의 한 95% 정도는 배를 통해 가지고 보통 운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역에서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요인이고 아일랜드는 다른 역사적인 요인입니다. 아일랜드는 공통 언어와 이민 역사로 인해 가지고 강한 문화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도 공통 언어지만 영어가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 영어인 거죠. 아일랜드는 거기다가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국 내에서 문제였죠. 영국 내에서의 아일랜드와 브리턴, 그 다음에 그 내에서의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영국 내에서도 종교가 다릅니다. 아일랜드는 캐서릭이고 그 외 영국은 소위 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는 소위 그 기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쯤에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감자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인구의 거의 한 30% 40%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이 거의 뭔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통 언어와 이민 역사 때문에 미국은 아일랜드하고는 영국하고는 또 다른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무역이 많다. 이게 이제 중형 모형, 일반적인 모형 이외의 역사적인 이제 요인으로 들 수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형 모형 이외의 부분들을 이제 또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장애물들, 중형 모형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결국은 거리가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장애물인데, 그 거리를 보면,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비용적인 거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거리가 무역의 장애물입니다. 아까 중형 모형에서 무역의 장애물은 B, 거리로 나누었죠. 그 이야기는 D는 거리는 무역의 장애물이다. 그건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그 외 무역의 장애, 무역 장벽, 국경, 이런 것들이 무역의 장애물입니다. 자, 규모 이외의 무역에 대한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요인이 규모 이외의 시장 간의 거리였죠. 그게 무역의 장애고 무역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왜 거리가 무역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냐? 수송 비용 때문에. 수송비와 따라서 수입과 수출의 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는 또한 개인 간 접촉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무역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일단 수송비가 비싸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일단 멀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물건도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이 될 수 있는 물건도 무역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의사소통, 접촉의 문제. 이게 이제 거리가 하나의 문제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무역의 장애는 문화적 동일성. 만약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또한 강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일랜드 경우죠. 아일랜드 경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따져본다 그러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럽하고 무역을 더 많이 한다. 라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서로 서양 사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을 보기엔 서양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서로 문화적인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무역에 그 영향을 주고 또한 문화가 이질적이다 그러면 무역을 장애제든 무역을 조금 더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도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었죠. 아까 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의 항구와 산악 장벽이 없는 것은 수송과 무역에 굉장히 더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를 끼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역이 많습니다. 이것도 무역을 촉진시키는 요인이고 또한 항구가 없다는 것은 내륙에 있는 나라는 무역에 대한 굉장히 장애가 있는 나라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이 많을수록 무역이 많아집니다. 다른 나라들에 퍼져 있는 기업들이 그들의 자회사 간에 많은 지하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국적 기업의 침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에 있습니다. 중국에 주 공장이 있다가 요즘에는 메인이 베트남으로 옮겼고 베트남과 인도에 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 국내 거는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베트남과 인도원에서 만듭니다. 국내에서 주요 CPU, 주요 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보드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수출하고 베트남이나 인도에 수출하고 베트남은 그걸 조립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수출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즉 우리나라 내에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종품이 수출되는 걸로 끝인데 그게 아니라 베트남으로 중간재가 갔다가 베트남에서 최종재가 전 세계로 가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역량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즉 다국적 기업이 많을수록 세계적으로 무역량은 늘어나더라. 즉 생산지
그 다음 본사의 소재지, 생산지, 소비지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국경 또한 무역에 대해 큰 장애죠. 국경을 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종종 다른 통화는 환전이 필요하며 아마도 관세와 같은 금전적 비용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그런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은 당연히 무역에 대해가 제한입니다. 그 국경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국경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 요즘 많이 낮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국경은 굉장히 험지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국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다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양쪽에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국가 간의 국경은 서로 험지가 국경이 되고, 험지라는 것은 대부분 높은 산 꼭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경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돈이 다르면 환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국경 같은 것이 무역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모형을 추정해 보면 중력 모형에서의 거리의 효과에 대한 추계치는 국가 간의 거리가 1% 증가하면 무역량이 0.7에서 1% 감소하는 것과 관련되더라. 그러니까 거리가 1% 늘어나면 무역량이 그 나라마다 1%만큼 줄더라.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무역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리 이외에 국경은 무역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또한 증가시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국가 간의 무역협정은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정식 절차와 관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따라서 무역을 증가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아까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 국경에서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접해 있지 않은 나라 국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보통 가게 되죠. 어쨌든 거리 접근에서의 비용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이 따릅니다. 뭐 접근 비용은 할 수 없더라도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관세를 통과하는 환전이랄까 아니면 관세랄까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은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소위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그런 비용은 없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무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겁니다. 즉 중력무역은 국제무역에 대한 무역협정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국가 간의 GDP와 국가 간의 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역협정은 무역협정이 없을 때보다 무역 상대국 간에 상당히 더 많은 무역을 유발합니다. 유발하는가? Yes, 유발합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프타인데,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걸 또 없애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새로 이름 만들어가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는데 그냥 오랫동안 있는 협정입니다. 즉 거리가 가까운 두 나라, 미국이 두 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 두 나라. 두 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교역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잘 살아야지 평안하다라는 거죠. 중간에는 자기는 잘 사는데 양쪽이 다 평안해야지 자기가 평안하지, 양쪽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고 분쟁이 생기고 못 살면 자기도 피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양쪽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무역을 맺어준 거죠. 그게 이제 나프타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 간의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나라의 자유목적 협정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본 그 그림입니다. 유럽하고 이제 그 중력 모형을 보였던 그 그림인데, 이 그림에다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은 두 나라를 더 추가했죠. 나프타에 있는 두 나라,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추가했죠. 추가하고 나니까 그림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죠. 밀려버렸는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몇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중력 모형에서 이야기한 게 비해 가지고 이 두 나라는 예외적으로 무역 비중이 높다는 거죠.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다. 그럼 그건 왜냐? 거리가 짧은 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의 무역을 굉장히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간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역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끝까지는 못하겠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